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2011년 9월 17일 오전 12시. 강남구 119 신고센터로 한 건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역삼동 반지하 주택에 불이 났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상황의 다급함을 인식한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진원지에 들어가서 뿌연 연기 속을 더듬던 한 구급대원이 손에 무언가 물컹한 것이 잡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이었어요. 소방대원은 황급히 그녀를 밖으로 구출해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나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깊은 상처 2군데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그곳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A씨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B씨의 진술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건 하루 전인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밤은 B씨에게 아주 긴 밤이었습니다. 밤새 친구 A씨와 다퉜기 때문인데요. 당시 B씨는 친구 A씨와 A씨의 여동생과 셋이서 역삼동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알고 지냈고 한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로 지난 9개월간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였죠. 이날 오후 B씨는요, A씨에게 그간 빌려간 돈을 좀 갚아달라고 재촉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A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이 점점 불어나게 됐고 결국 4,7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것이었죠. B씨도 사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돈을 갚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돈 좀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A씨에게 돌아온 답은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에 B씨가 그렇다면 나에게 차용증이라도 좀 써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올해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차용증을 쓰기로 하고 빚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A씨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는데 자해를 한 뒤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B씨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이제 말렸지만 A씨는 기어코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 들고는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A씨는 스스로 목에 2번의 상처를 내고 맙니다. 이에 꽤 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B씨가 황급히 지혈을 해줬고 119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괜찮다 라고 이제 말리게 되니까 B씨가 할 수 없이 응급처치만 해주고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혀준 후에 전기장판을 따뜻하게 틀어서 A씨를 눕혀주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참 뒤인 새벽 5시 반과 9시 반 이 2번에 걸쳐서 당시 A씨가 자주 애용하고 있던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A씨가 주문한 물건을 직접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라이터 기름 3통 그리고 시너였습니다. 불을 붙이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 물건을 B씨가 받게 됩니다. B씨가 처음에는 왜 이런 게 집으로 배달이 오지? 왜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사실 B씨는 이날 대전에 볼일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을 좀 대전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전 11시 반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번째로 이제 주문한 물건 시너가 왔고 그걸 B씨가 받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B씨가 A씨에게 묻게 된 거죠. 이게 다 뭐냐고. 그러자 A씨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테니
그걸로 빚을 대신하는 게 어떻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B씨는 화가 났고 다시 A씨와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심부름센터 직원과 만나기로 한 11시 반이 되었고요. B씨는 화가 난 채 A씨를 두고 집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대전에 가기로 했으니까 막 이제 가려고 B씨가 했는데 좀 다시 생각하니까 그래도 룸메이트고 친구인데 진짜 불을 지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B씨는 결국 차를 돌려서 다시 집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B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가 진압이 된 이후에도 친구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올랐지만 결국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16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A씨 사망 이전에 함께 있었던 이 친구 B양의 스토리를 듣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A씨가 사망한 지 3일 후 경찰이 B를 찾아옵니다. B가 이 집에 불을 지르고 A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B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B를 의심하게 된 걸까요? 경찰은 그날의 상황을 B씨가 A씨를 칼로 찌른 뒤 화장실에 넣어놓고 집에 불을 질러서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B씨가 A씨와 가장 마지막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받을 만했죠. 하지만 B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A씨가 불을 질렀지만 순간 행동을 후회하고 화재로부터 피하려고 화장실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화재 지점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A씨가 사망했을 사건 당시 발화점은, 그러니까 불이 일어난 지점은 거실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씨는 문이 닫힌 이 화장실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자, 만약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 왜 굳이 거실에서 불을 지르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쓰러진 자세 또한 이상했습니다. 쓰러진 A씨의 머리가 욕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화재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면 거실과 가까운 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았을까요? 또 경찰은 이 화장실 안에 남은 그을음의 흔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A씨가 이미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B씨가 용의자일 것으로 지목합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가 자신에게 4,700만 원이라는 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서 자해를 하고 보험을 부르고 이런 자살을 했다라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4,7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큰 돈을 몇 차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에 B씨는 자신들이 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현금이 많이 있는 날이 있었고 그렇게 현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A에게 나는 그 통째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A씨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또 좀 달랐습니다. A씨가 자신이 큰 빚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 있습니다. A씨가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건 당일 밤 12시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날 처음 이 친구가 들은 겁니다. 이 A씨의 친구는 아니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문자 메시지로 나 빚이 크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놀라서 전화를 했죠.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자로만
1시간 40분가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과연 정말 A씨였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죽은 A씨와 두 사람이 밤새 다퉜다고 하는데, 아니, 주변 이웃들 중에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번 정도 하는 비명을 들은 사람이 있긴 했는데, 이는 추정컨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A씨의 목에 상처가 날 때 생긴 소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에 관해서도 사실 경찰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게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가 된 그 이제 자상입니다. 상처입니다. 그 시신에 난 상처인데, 보통 사람이 스스로 자해를 하게 되면 두려움 또는 무서운 감정 때문에 한 번의 흉기를 깊게 찌를 수가 없어서 주저흔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생긴 흔이죠. 그런데 A씨는 이런 주저흔이 한 개도 없이 단 2개의 깊은 상처만 존재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상처가 3cm의 동일한 크기의 상처가 방향만 다른 방향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이 봤을 때는 자해를 하면서 방향을 다르게 2번을 찔렀다? 그러면서 힘도 2번 다 똑같이 줬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정말 그녀가 자신의 목을 자해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A씨가 죽기 전 여동생과 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 문자만을 사용한 겁니다. 1시간 반 이상 동안 문자로 나눠야 될 얘기, 왜 전화로 하진 않았을까요?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오윤성 교수는 이 사건에 있어서 B씨가 A인 척을 하면서 문자를 했거나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B씨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A씨의 지인들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고, A씨의 목소리를 모르는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만 그녀의 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녀가 마치 그 당시에 살아있고 주문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체적으로 이 B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그리고 정황을 분석해보면 이 B씨가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그 화재가 발생한 골목 앞에서 B씨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CCTV를 보고 계신데요. 이 사건 현장에 이제 남아있을 증거들을 분석하면 그녀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의 주요 증거들이 화재로 거의 훼손이 되어버렸고, 이후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증거가 오염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그녀가 계획했던 일은 아닐까요? 첫 재판에서 법원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B씨가 상고하게 되고 2심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엄청난 게 발생합니다. A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발목인데, 이 손목과 발목에서 결박흔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됩니다. 결박흔이란 건 누군가가 이걸 묶었다는 거죠. 그럼 A씨가 만약 묶여 있었다면 자신이 혼자 자해를 할 수도, 불을 지를 수도 없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A씨 유족이 이 결정적인 자료를 경찰에게 이메일로 발송을 했긴 했는데, 이 주소가 잘못 적히면서 결국 전달이 되지 못했고요. 법원은 이 증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B씨에게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후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지만 결국 많은 의문만 남긴 채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시죠. 화재가 진압되고 A씨가 구급차를 통해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불구경을 하는 사람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분명 이들 중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삼동 화재 당시 소방팀이 촬영한 영상에서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B씨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쩐지 이 모습이 아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좀 상당히 침착해 보이는 느낌은 왜일까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는지 또는 B씨가 A씨를 살해하려 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B씨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가 라이터 기름, 시너 같은 것을 잔뜩 주문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친구를 그냥 두고 자신의 볼일을 보러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서 화재로 정신을 잃은 친구가 응급차에 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그저 두고 볼 수만 있었던 걸까요? 그저 많은 의문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